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함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들, 그리고 그런 변화와 영향에 같이 맞추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이 또는 사회 전반 또는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 이젠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옛날 좀 오래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됐던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기계화된 제작 공정이 도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촉발이 되었었죠.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동력원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대량 물량을 생산하는 그 매스 프로덕션이 이 당시에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전기 전자공구 기기들과 이런 인터넷들의 활용으로 인해서 3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개념이 초기에 소개되었을 때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분들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 분야들이 결국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과 같고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폭넓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한 100년 전 얘기네요. 한 1920년대,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었는데요. 한때 세계 3대 자동차 제조회사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포드 자동차, 그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이자 당시 CEO였던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에게 더 많은 자동차를 원활하게 제조하고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던 끝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그 심장과 같은 도시죠. 디트로이트시, 그리고 디트로이트시가 있는 미시건주, 그 미시건주에 이제 루지라는 강이 있는데, 그 리버 루지라는 곳에 대단히 복합 생산 제조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생산 시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비단 그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100개에 가까운 빌딩들도 집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큰 역사적 의미는 뭐였냐면, 이 복합 산업단지, 제조 산업단지 안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최초의 원자재, 모래라든지 석탄, 철 같은 원자재에서부터 자동차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이 단지 안에서 조립시켜서 종국에는 하나의 자동차 완성품이 생산되는 그런 형태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리볼루치 컴플렉스 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새로운 개념이었고, 지금 많은 제조시설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컨베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생산된 자동차 부품들이 어떤 특정 스팟에, 특정 공간에, 특정 근로자들 앞에 배달이 되면 이 자동차가 하체가 이동을 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이 유리를 끼운다든지 바퀴를 맞춰 끼운다든지 엔진을 장착시킨다든지 이런 분업화된 생산 조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었죠. 이런 그 포드의 리버루치 컴플렉스에서 이 컨베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바탕으로 헨리 포드 자동차는 하루에 10,000개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산량이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2차 산업혁명이 매스 프로덕션의 시대라고 부르게 됐던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단지 이 생산 단지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노동 효과를 창출하는, 심지어 그 대공황 시대에도 이 정도의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어떤 부품을 조립하고 그 생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그 당시에 이제 퍼스트 라인 워커라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일선 근로자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이 이 생산 라인에서 가장 열심히 자동차 생산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들이 점차 자동차 생산에 도입이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직접적인 그 일선 근로자들, 퍼스트라인 워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대신 로봇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한 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이 지금 자동차 생산 현장을 많이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그 정보통신 기술이 비단 자동차의 생산 공정 이것만 변화시킨 건 아니고요. 자동차 그 자체에도 디지털 기술이 하나 둘씩 장착이 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행에 도움을 주거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자율주행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아날로그화되어 있던 자동차가 디지털과 혼합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이런 디지털이 결합된 형태의 자동차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겼죠? 자동차의 불문율과도 같이 여겨졌던 내연기관이 심지어 이제는 전기 모터와 같은 형태로 대체가 되었고, 이 자동차 안에는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이 전자장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여러분의 PC가 정기적으로 뭐 앱을 업데이트 한다든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이 마치 커다란 디지털 기기, 전자기기인 것처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걸 반영하게 되죠. 그럼 이런 테슬라를 볼 때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분류 방식 체계에 따르자면 현대자동차나 BMW나 포드 자동차는 당연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제작 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분류 방식에 맞춰서 자동차 제조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보통신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에 대한 사실 정답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또는 어떤 산업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나 분류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산업의 변화 자체가 그런 분류 체계라든지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이 테슬라와 같은 또는 포드와 같은 자동차에서만 이런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기술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라든지 교육 또는 심지어 농업, 여러 가지 생산시설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래에는 또 이제 5G라고 해서 5세대 이동통신이죠. 이 5세대 이동통신에서 좀 더 넓은 밴드위스와 속도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또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몇 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소수의 회사들만 또는 서비스만 거론이 돼 있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근래 서비스들, 디지털 서비스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디맨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소비자의 수요 중심 경제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 방송국에서 정해놓은 편성표에 따라서 9시에는 뉴스를 봐야 하고 10시에는 영화를 봐야 되고,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자가 그 시간에 맞춰 소비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넷플릭스가 됐던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가 됐던,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그 동영상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같은 것이 뭐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그 서비스의 결과물들을 소비자가 받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뭐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직접 도로에 나가서 내가 손을 흔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바일 폰이나 어떤 PC에서 택시를 호출하고, 그럼 온라인상에서 요청된 결과에 따라 직접 오프라인에서 택시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구독 경제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었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매를 했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한정되는 걸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한 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뭐 아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구독 경제 형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유사한 형태로,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활동으로 변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 최초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내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그 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이런 변화를 주도했던 주요한 기술이나 그 제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개인이 또는 회사가 이런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소비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많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이 점점 폭넓게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업이 어떤 특정 정보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뭐 잘 아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모바일 기기들이 대폭 소개가 되고 소비가 되면서 서비스에 소비를 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특정 IT 서비스를 직접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함께 소개된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보면 뭐 아무래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기별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중에서 두 개의 중요한 기술을 따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앞서 이제 그 경제 변화 모델 중에 하나 구독 경제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IT 자원, IT 서비스의 구독 경제화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내가 구입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뭐 추후에 업데이트해서 또 구매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예전에는 그 집에 퍼스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으셨을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오래된 모델이 되죠. 그래서 CPU도 새로운 걸로 갈아줘야 되고 심지어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공간도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로 늘리던가 아니면 기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가상화된 스토리지라든지 컴퓨팅 리소스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소비하게 되는 형태 이런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뭐 이런 서비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겠지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드랍박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는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그 서비스보다는 실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나 IT, 테크 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실제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다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이 시간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고 몇 가지 주요 이제 어떤 이벤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좀 관심이 가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1950년대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걸 겪고 있던 그 1950년대에 영국의 수학자 알란 튜링이라는 분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알란 튜링이라는 분은 이제 사실 그 일반인들한테 유명해진 건 2016년도에 있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천재 전문 연기 배우죠.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소개한 튜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지능이 학습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처음 개념을 소개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학계에서 이 튜링 테스트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또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1997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IBM의 딥블루 머신이 인공지능이었죠.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와 대국을 펼쳐서 인간을 이깁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획기적인 이벤트였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시리라든지 구글의 나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르타나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가상 서비스, 비서 서비스들이 동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TV 켜줘, 또는 나에게 들어온 이메일을 좀 알려줘, 오늘 나한테 잡혀 있는 일정은 뭐가 있는지 알려줘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가상 비서 서비스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 사건이 그 많은 충격을 가져왔고 인공지능에 대한 그 아주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승 4패로 이세돌 구단이 1승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국이 이전에는 대부분의 바둑 전문가가 이세돌 구단의 완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 반대로 나타났고 1승을 거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더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기술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지금은 뭐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교 같은 데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최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우리에게 더 쓸만한 기술로 다가왔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조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뭐 일반 사용자들도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비즈니스용 SNS인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SNS를 사용하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디지털 공간에 축적을 하게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디지털 기술의 도입, 그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여러 조직들에서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결국은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학습의 질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 파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머신러닝, 그 기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학적인 계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미분 같은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앞서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렇게 쭉 말씀드릴 때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하는 침체기가 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 이유는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졌었고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 투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겨울이 오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런 하드웨어 이런 컴퓨팅 파워를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의 제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약간 정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은 이런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만큼 조달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의 그 1승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그 답변을 미루어 두었었는데 그 이세돌 구단이 실제 대국을 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바둑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대국 상대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퍼스널 컴퓨터나 또는 커다란 서버 하나 정도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 카스파로프와 체스를 둘 때 그 대국장에는 그 서버가 딥블루라고 하는 서버가 그 대국장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현장에는 그런 서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퍼스널 컴퓨터는 단말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결국은 뒤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세돌 구단은 사람 한 명이 컴퓨터 서버급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와 대국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산 능력을 일개 개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이세돌 구단의 1승은 향후 그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인간이 이제 다시는 컴퓨터를 상대로 바둑대국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단 그 컴퓨팅 파워만 인공지능에 도움을 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그 어떤 IT 정보 자원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화 시켜서 제공을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와 같이 어떤 그 정보 자원이라든지 서비스를 서비스화 시켜서 제공을 하는데 인공지능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어떤 툴들을 서비스화 시켜서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걸 제공하다 보니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개인조차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예를 들어보자면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그런 머신러닝을 사실 개인이나 그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직접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스타트업이나 개인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트레이닝된 결과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기술들이 이러한 형태로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향후 이렇게 제공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신경회로망 같은 기술들은 이미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향후 2년이나 또는 1, 2년 내에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제 실시간 감정 분석이라고 이 연구 보고서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서비스는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지난 대한민국 대선 그리고 지난 미국 대선 때 실제로 이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이 후보들의 얼굴을 그 카메라가 잡고 현재 이 후보가 당황했다, 기쁘다, 화가 났다 등의 이미지, 감정을 추출해내는 그런 서비스를 그 당시에는 약간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되면은 실시간 언어 번역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실시간 언어 번역도 지금 현재 특정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그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이 하나 둘씩 소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 4년 후에는 차세대 클라우드 로보틱이라든지 자동 의료기계라든지 개인 비서가 생성되는 그런 것도 있고, 먼 훗날을 보면 뉴럴로픽 컴퓨팅이라든지 아직은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다 무엇이냐면 특정 주어지는 타스크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Narrow AI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알파고는 바둑밖에 둘 줄 모르죠. 알파고한테 헬로우가 프렌치로 뭐라고 그러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언어를 들을 줄도 모르고 프랑스 말이 뭔지 모르는 단지 바둑만 둘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 네로우 AI라는 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냐면, 우리가 통상 인공지능이라는 단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해석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고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앞서 소개시켜드린 알파고라든지 또는 게임에 이용되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다면 걔들은 개인정보조차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로 묶어서 그 대상으로 국한시킨다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네로우 AI들이 또는 전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개발들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바는 이제 제너럴 AI라고 해서 무슨 문제든 어떤 타스크가 주어지던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 문제를 지식적으로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제 제너럴 AI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T-800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투 머신이죠. 이 T-800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너럴 AI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제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T-800은 제너럴 AI, 보편적인 AI에 굉장히 근접한 형태이긴 하나 여전히 제너럴 AI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 T-800은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타스크, 미션을 받게 되죠. 세라 코너를 암살해라, 존 코너를 보호해라든지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절순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전혀 그 해당 인물이 아닌 세라 코너를 살인한다든지 무차별을 살인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T-800과 같은 로봇은 여전히 근접하긴 했으나 제너럴 AI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터미네이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서비스나 로봇과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터미네이터, 또 뭐가 있을까요? 매트릭스 같은. 그런데 이런 헐리우드 영화들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주로 좀 암울하게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두 가지 목적으로 상반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의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살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안과 관련된 컨설턴트라든지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초에 그 해의 어떤 보안 트렌드 같은 거를 예견하는 리포트들을 통상 발간을 하긴 하는데 2019년도에 그 CIO 온라인이라는 그 보고서에서 제출한 리스트를 보시면 1등이 AI가 이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들은 굉장히 향상시키고 보강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위도 반대로 AI가 나쁜 목적으로 이 보안을 해야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AI가 보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뭐 보안 침해라든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사람이나 물리적인 공간을 타격하는 그런 공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소개됐던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이라는 영화를 보면 테러 집단들이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드론을 자율주행시키고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을 특정 타겟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영화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우디와 이란 간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란의 정유시설이었나요? 사우디의 정유시설이었는 걸 타격할 때 실제로 드론으로 이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실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인 건데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한 그 고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앞서 말했던 개발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실수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서 가장 그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신경 회로망 기술 같은 이제 우리 흔히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이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학습 결과를 나타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내는 이 결론이라든지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파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컴파스는 이제 판사님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을 한다든지 보석금을 산정을 할 때 이 전과 기록이라든지 이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위험 등급을 분류해서 판사님께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인데요.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뉴스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점을 발견했냐면 분명히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다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다면 향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과 또는 뭐 청소년기 경범죄 정도 하나밖에 없었고 뭐 많은 범죄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상하게도 후자에 속한 사람들에게 위험 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이 컴파스라는 시스템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블리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 컴파스라는 시스템 안에는 유색인종이나 라틴계 피고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퍼블리카라는 기관에서 실제 이 컴파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측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개발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문의를 했으나 그 해당 회사는 자신들은 피고인과의 면접을 통해서 습득된 설문 데이터라든지 이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훈련시켰고 사용을 했고 그 이상의 정보는 공개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왜 이 AI 시스템이 이런 이해하기 힘든 편견을 나타내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AI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에 접목시킨다 해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 AI와 관련된 기본 기술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런 과정들을 개발하거나 모니터링해야 되고 서비스할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며 이런 AI 서비스들이 조금 더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해가 아닌 득이 될 수 있는 이로운 기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OECD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관련된 꾸준한 노력들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집에 머무시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쓰실 텐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동영상들을 추천해 주죠. 넷플릭스는 이 동영상 추천을 할 때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평소에 시청 습관이라든지 좋아하는 선호도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 160개국에 가까운 나라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시에 똑같은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밴드위스 있다고 가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좀 느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빠른 지역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는 다이나믹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초기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 동영상을 로딩을 했더니 굉장히 해상도가 좀 흐릿하게 나오다가 점차 좋은 해상대로 바뀌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나 스피드에 맞춰서 적합한 동영상 디코딩을 하는 과정이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가 애초에 생길 때부터 지금과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던 회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투 오프라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DVD를 신청을 하면 이 고객의 집에까지 DVD를 배달해주는 그런 배달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가 바로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미국에 그 거점을 두고 있던 비디오 렌탈 서비스 회사였어요. 2010년도였나요? 2010년 9월쯤에 결국 이제 파산보호 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블록버스터가 어려워진 것은 결국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흡수라든지 사용 이런 거에 보수적이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넷플릭스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여전히 그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대여 서비스를 고집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의 경쟁 같은 것들은 이미 좀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사례들인데 그 이외에도 이미 앞서서 제가 여러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 같은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 기술 기업 간의 경쟁 또는 이 기술을 소비하는 기업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다 얼버무려져서 점점 더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는 방식까지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이제 이 이미지만으로 아마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는데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생기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그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산업 분야나 비즈니스가 이미 전환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코비드까지 한몫을 더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는 이제 통상적인 일상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누구도 이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 해도 이미 도입된 디지털을 우리가 거꾸로 되슬러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근무 형태, 그리고 기업의 근무 형태들도 디지털과 점점 더 많은 접점을 가져되고 점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every company, 모든 회사가 다 이제는 디지털 컴퍼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도 당신은 이미 자신 스스로 디지털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겪게 될지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기술들이 폭넓게 사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업무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비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WS는 기존의 기술 기업들이 아닌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제조업체 같은 비기술 기업에서 오히려 11%가량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하이어링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링크드인 데이터에 의하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분야를 보면 기존의 기계공학하는 기술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약 3배 가까이 더 고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이제 포드 자동차의 예를 들어드릴 때 이제 저희가 퍼스트 라인 워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일선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조차도 이제는 많이 변경 또는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생산 과정의 일선에서 조직을 하는 사람들을 퍼스트 워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서비스, 내 제품의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도 퍼스트 라인 워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또는 고객과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퍼스트 라인 워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 약 20명 가량의 퍼스트 라인 워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77%가량이 실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자기들이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도구들을 여전히 가지지 못한 분들이 20억 명 중에 77%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알파베타라고 하는 호주의 근거지를 둔 컨설팅 펌에서 그 조사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그 비기술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혜택에 따라서 약 3배 가까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가 조사를 했고요.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들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해서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들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 지역들의 회사들과 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지역만 보더라도 최소 3배가량 생산성 향상을 AI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제 단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AI를 도움을 받은 어떤 그런 생산성 도구, 툴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약 10%가량의 급여, 그러니까 인컴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그 일용직이라든지 단순 근무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적은 연봉을 책정받는 게 통상직업인데 이분들이 이 AI가 도입된 어떤 생산성 향상 도구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스킬이 늘어날 테고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약 10%가량의 급여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산업 현장, 특히 제조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선반 같은 경우 매년 그것들에서 팔다리라든지 이런 절단 사고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재 그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그 공장이라는데 이미 CCTV 같은 게 존재하고 많은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AI가 현재 어떤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사전에 경고를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산업재해, 부상 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경향이 11%가량 예상이 된다고 이 리포트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매일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업무들을 본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I 서비스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분들은 약 20%가량 향상된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지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을 남이 기계가 대신 해준다고 하니 본인은 본인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이런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보고서인데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파생된 경제 내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겠죠. 전문 인력들은 약 17%가량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이 인공지능의 툴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스킬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퍼스트 라인 워커 같은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약 58%가량 그 직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그 알파 베타의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AI에 대한 준비를 하고 AI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 그런 기업들이 일종의 어떤 행동 지침, 액션 아젠다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이미 대세와 같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이 들어와 있는 AI의 사용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여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본인들 회사의 그 근로자라든지 고용 직원들에게 그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이것도 새로운 기술이니 배워보아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스킬들을 획득하는 것들을 좀 더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건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인증 같은 걸 획득을 하면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인플로이들이 이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스킬을 습득하는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AI가 가져다 놓는 베네핏, 이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장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주변 사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요즘 이제 어떤 고글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접목된 고글을 통해서 이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주변 환경을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한다라면은 이런 장애인들을 포함한 좀 더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변화, 우리 삶에서 어떤 내가 뭐 먹고 싶은 음식을 소비하는 형태도 스마트폰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이런 고용 형태의 변화에까지 또는 사회 전체에 앞서 말씀드린 뭐 법률적인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 좀 더 믿고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논의와 변화에 대한 질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질문과 대응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에 이겨서 나가려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스스로 던지고 고민하면서 그 필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